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어갑니다. 21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여의도에 모인 시민 수천 명과 함께 대선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당선인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온 힘을 쏟고 반드시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택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짤막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여의도로 향한 이 당선인은 잠시 민주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는 가장 먼저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며 내란 극복을 언급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이어 경제, 민생 회복을 통해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외교 안보 전략과 관련해선 애초에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가 진정한 안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 당선인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면서 이 책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권위로 치러진 선거라 이재명 당선인의 임기는 바로 시작되는데요. 그 시점은 오늘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입니다. 이 당선인은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현 총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시작을 알릴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 선서는 국회에서 진행되는데 선서와 취임사 발표로 간략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선서 뒤에는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할 예정입니다. 이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간략하게 하는 대신 다가오는 제헌절 기념식 때 임명식을 함께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을 기념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영남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 진보 진영 대선 후보들보다 영남에서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어렵지 않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공진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영남 지역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웠고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대구와 울산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는 진영 논리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결과는 득표율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대구에서 23%, 경북 25%의 표를 얻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70%대 득표율을 얻는 건 저지한 겁니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는 득표율 3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선 40%에 달하는 표를 얻으면서 역대 민주당계 정당 소속 대선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부울경에서 38.2%의 표를 얻었던 자신의 지난 대선 성적은 물론 PK 출신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37.8% 득표율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전통적 지지층이 공고한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이른바 집토끼를 잡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 모두에서 80%대 득표율을 기록한 건데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텃밭을 사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와 달리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사표가 없었던 선거인 만큼 험지에서의 선전과 우세 지역 수성이 주요 승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1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식은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곧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국회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본관에선 취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사당 외벽엔 제21대 대통령 취임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본관 로텐도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레드카펫 위로 단상이 설치됐고 참석자들이 앉을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의사당 밖 잔디광장에는 양쪽으로 커다란 전광판도 2개가 설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당장 오늘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정치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조금 뒤에 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때부터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이 시점에 자동 이양되는데요. 선관위의 전체 회의 과정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오늘 새벽 이곳 국회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모두 5가지를 약속했는데요. 김 기자, 당선 첫날 오늘 공개된 일정이 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이재명 당선인 측은 공식적으로 일정을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와 이 당선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추측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2017년 5월 10일 합참 의장과의 통화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야 4당을 방문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이후에는 청와대로 넘어가서 첫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당선인도 전직 대통령들 사례처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이고요. 첫 업무 지시가 무엇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이재명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요국 인사나 사절단을 접견하고 또 통화까지 할 전망입니다. 자, 이 통상의 경우라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라서 60일간의 인수위 예열 기간 없이 바로 대통령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엔 국회 앞 잔디광장에 수만 명이 운집해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오늘은 취임식 형태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오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약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통해서 오늘 취임식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때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30분 정도 취임식이 치러졌습니다. 당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여야 국회의원, 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선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타개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을 해서 군악대와 의장대 행진, 또 예포 발사 축하 공연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청와대를 보수해서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보수를 마칠 때까진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사용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취임식을 마치면 곧바로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구성이나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 발표가 곧바로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국무총리 후보자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는 대통령실의 중요 참모진 인선부터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 이재명 당선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예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총리와 비서실장 또 수석들 인선을 먼저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의 구성원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선 초대 총리로는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이 또 비서실장으로는 3선의 강훈식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대표적인 당 전략통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친명계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강훈식 의원 역시 당내 전략통으로 이번 선대위에서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서 선거 전략과 여론 대응에 주력해왔습니다. 신속한 국정 운영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략의 강점이 있는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또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정무수석에는 김병욱 전 의원, 또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이 최종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하죠. 특히 조각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준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주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새 정부 장관 제청권에 서명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 정부 인사들과의 이른바 이 불편한 동거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정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2달 동안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청문회 절차 등 인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였던 만큼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당장 오늘부터 국정 운영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신구 권력이 한 정부 조직 안에 공존하는 이중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들어섬과 동시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복지나 노동, 또 검찰개혁 등 전 정권과 국정 철학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정책 공백이나 내부 저항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보면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만 195일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인선 기간 일부 국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YTN 생중계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임식이 예정된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당선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축하 메시지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당선을 긴급 뉴스로 타전한 외신들은 새 정부의 외교와 대북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입장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의 반응이 있을 거라며 브리핑 자료를 뒤졌지만 나오지 않자 곧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입장은 성명을 통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 성명에는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데 대한 평가와 당선인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당선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 언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시점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어 일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중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취임 직후보다는 오후 늦게,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첫 통화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 간의 첫 통화는 당선 축하와 상견례 성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통상이나 안보 같은 주요 현안을 불쑥 꺼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백악관은 오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네, 대선 결과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외신들은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로 몇 달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물결을 타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점을 들어 이 당선인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당선인이 펼 외교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당선인이 중국과 미국 간의 균형 외교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 당선인이 외교 정책을 재편하려는 진보 성향이라며 중국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이 당선인이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을 약속했다며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급진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역시 계엄 사태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했습니다. 분열된 사회와 관세 문제, 북핵 위협을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런던 특파원 연결해봅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런던입니다. 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유럽 주요국들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에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EU와 유럽 주요국들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명에는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새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영국 시민들도 한국 대선에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 would hope that it would be a democratic government and that other parties can be a part of that government. So you've got several different parties to hold this government. 네, 유럽 언론도 대선 소식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유럽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치러진 점에 주목하면서 이재명 당선인이 국내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새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미국 관세에 긴장한 기업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당면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높은 관세율로 타격을 입은 만큼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동시에 안보도 보장받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선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된 이 당선인의 인생이 일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가 휘말린 여러 의혹이 사회 분열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차기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최대 동맹인 미국 그리고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립 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계엄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초기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이어진 것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자이퉁은 한국의 저출산과 소득 불평등, 높은 생계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이 당선인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알자지라 방송은 북한의 위협과 미중 간 균형 잡기를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다음 달 9일 이때로 다가올 만큼 협상할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전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한일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NHK는 이재명 당선인이 승리가 확실해진 뒤 연설을 통해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깊어진 사회 분열과 대립 해소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앞서 NHK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여서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일본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국 대선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 한국을 둘러싼 상황을 생각할 때 한일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외무성 관리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개표가 모두 끝났죠. 이재명 당선인 대선 재수구 때 49.4%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금 인천 계양을 지역구의 대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대선 경선이 열리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네, 변호사 출신이죠. 성남시장을 8년 역임하기도 했고요. 이후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전국구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경기지사 출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이른바 경기지사 징크스가 있죠. 이재명 당선인이 이 징크스를 깨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찍 치러지게 된 거리 선거입니다. 이재명 당선인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중앙선관위에 당선증을 받는 즉시 시작됩니다. 네, 이 시각 전국 득표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1위는 이재명 후보 당선인입니다. 49.4% 득표했고요. 2위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41.2%입니다. 3위는 개혁신당 제3후보인 이준석 후보입니다. 8.3% 득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1, 2, 3위 5개 권역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표 완료됐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인구가 사는 수도권입니다.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3% 득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위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9.2% 얻으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에서는 1위 역시 이재명 후보고요. 2위는 김문수 41.9%입니다. 이준석 8.7%,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곳이죠. 이곳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7.5% 얻으면서 2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9% 얻으면서 2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위입니다. 네, 다음은 호남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4.4% 득표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9.2%, 이준석 후보가 5.4%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 제주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차례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통해서 전국 판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서쪽과 동쪽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요. 색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재명 당선인, 그리고 빨간색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49.4%, 김문수 후보가 41.2%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3년 전 대선 결과와 비교해서 민심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전국 250개 시군구 1위 정당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51곳을 석권했고요.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상당 부분을 확보했고 특히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은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왼쪽 호남권을 파랗게 석권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이번 대선과의 차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파란색이 조금 더 동쪽으로 왔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 역시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3년 사이에 민심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 지도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개표율이 15%에 달한 시점부터 굳건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며 최종 당선됐습니다. 개표 시간대별 득표율 추이를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녁 8시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표 작업. 초반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밤 10시쯤 개표율이 5%를 기록할 당시 김 후보의 득표율은 46.35%, 이재명 당선인은 45.6%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20분가량 뒤 개표율 10%에 달했을 때도 격차는 줄었지만 김 후보의 리드가 이어졌습니다. 흐름이 바뀐 건 개표율이 15% 정도였던 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당선인이 46.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포인트 넘는 차이로 김 후보를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이 당선인은 김 후보와의 격차를 벌려나갔고 밤 11시를 전후해 당선이 유력하다는 언론의 예측과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개표율이 40%에 도달한 밤 11시 40분쯤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를 넘어섰고 비슷한 시각 지상파 3사는 당선 확실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당선인도 승리를 직감한 듯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후에도 격차는 유지됐고 개표가 90%를 넘긴 새벽 2시 반쯤 이 당선인은 당선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당선 결정안을 의결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수많은 논쟁이 오갔지만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든 이번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대립과 갈등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당선인 역시 국민 화합과 통합의 중심에 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에 부여한 선거관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엄정 중립의 자세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오늘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 제31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선거정책실장께서는 제안 이유 등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결과를 집계하여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당초 7명이 등록하였으나 2명이 사퇴하여
최종 후보자 수는 5명이며 투표 결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79.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투개표 집계 결과 및 후보자별 투표 소시함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이 의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정책실장님, 선거록에 기재된 집계 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와 개표수의 개표 결과의 세 가지 결과의 일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불시군위원회의 개표 결과와 개표록에 근거하여 각 시도위원회가 작성한 집계록 사본을 우선 송부받았습니다. 그 집계록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각 개표소에서 정상으로 보고한 개표 결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를 마무리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254개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예. 자, 그럼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결과 공표 및 당선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계 결과입니다. 총 선거인 수 4,439만 1,871명, 총 투표수는 3,523만 6,497표이며 이 중 유효투표 3,498만 616표, 무효투표 25만 5,881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728만 7,513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439만 5,639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91만 7,523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34만 4,150표, 무소속 송진호 후보 3만 5,791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유효투표에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므로 결정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21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상으로 제2025년도 제9차 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노태학 위원장이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요. 소중한 한 표에 따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데 모두가 하나 돼서 나가야 하고 당선인도 통합에 힘써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조금 전에 개표의 결과에 따른 당선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이 오늘 오전 6시 21분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서 만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결정 시간은 오전 6시 21분입니다. 이제 당선인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대통령 호칭이 붙게 됐습니다.
네, 개표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됐죠. 49.42%를 득표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함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6시 21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도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의결을 하면서 공식 임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 또 과제가 많습니다. 득표율에 담긴 대선 민심, 그리고 대선 이후 전국 변화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얼굴을 보니 두 분 다 밤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어찌됐건 60일 동안의 대선 레이스 끝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락 연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선거 기간 동안 두 분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결과 예상한 결과입니까? 네, 사실 기대했던 결과가 감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끝까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선거에 임했던 것도 맞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치러지는 선거였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반성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대선의 마지막에까지도 정말 투표 목전에 두고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을 제대로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과제들을 완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신뢰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네,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새 대통령이 결정된 날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축하를 보내고 또 저희의 자체적인 반성이 우선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선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가 저는 3번 정도 있었다고 봐요. 12.3 비상계엄 이후를 돌아보건대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 직후에 과감하게 절연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탄핵을 일종의 합의형 의제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실패이지 국민의힘의 실패나 보수의 실패가 아닐 수 있었거든요. 예. 두 번째로 헌재가 탄핵 결정을 4월 4일에 내린 직후에 그동안의 노선을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또 반성하고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더라면은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후에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또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하고 나아가서 자유통일당이나 부정선거 세력과 같은 극단적인 세력과 명확한 거리두기를 했다면은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다 놓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이른 것이고 앞으로 통절한 반성과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의 그 여당 그 과거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성과도 직접 연관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주요 과제를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내란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던 점도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공존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과제에도 사실은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수락연설에서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에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하겠다. 고통스러운 삶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고 국민들께서 이 비상계엄의 여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실책 3년이 쌓인 결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 이 대통령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겠구나라는 점을 수락연설을 통해서 보여줬고 예. 아마 저는 1호 업무 지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개표는 현재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득표율은 이재명 대통령이 49.42%를 얻게 됐습니다. 일단 그 과반 대통령이 등장할지가 관심이었는데 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출발했던 대선이죠. 기본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이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그 비상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는 데는 실패했고 예. 그리고 후보 단일화까지 불발되면서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어요. 그 점은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로 인해서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삼권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면은 아마 과반 득표까지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왜 과반에는 이르지 못했는가라는 점을 민주당에서 비록 지금 당선을 축하하고 자축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대선 때가 되면은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대선 득표율에 투표율을 곱하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선택한 사람보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가 예. 늘 나오죠. 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전체 유권자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는 38.9%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내내 나를 지지해준 국민들 외에도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늘 새기면서 오늘 이재명 그 대통령의 소감에도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 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5년 내내 초심을 잃지 않는 국정 운영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과거 대통령들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켰다면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49.42%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쳐보니까 49.49%, 근소하게 이쪽이 조금 앞서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일단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던 대통령은 사실은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요. 이 진보 진영에서 출마했던 대통령 중에서는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건 맞거든요. 예. 이 부분에 일단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는 방금 앞서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런 정서가 작동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오히려 어떤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 삼아서 계속해서 이 보수 지지층을 자극했고 그 보수 지지층이 이 공포 마케팅에 어느 정도 좀 호응을 해주신 게 아닌가.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마케팅을 했던 이른바 이재명 네거티브 전략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위험해질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략을 계속 펼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일부 의원들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계 의원들께서는 사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사실 친윤 주류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지지층은 분명히 결집을 했을 거예요.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정서가 저는 더 강했을 예.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극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은 사실 예상됐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맞붙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 서울, 충청 이런 곳에서 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석권을 했다, 다 가져왔다라는 예, 점을 예. 볼 때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국정 동력도 많이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51%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이 수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49.42%를 얻으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국정 동력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지금 워낙 이른 시간이라서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기뻐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예. 일단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다 같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 혼란한 국정 상황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이 다 같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는 꽤 정확도가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점점 이 유권자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보정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재명 대통령이 기록한 이 득표율 자체가 진보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려왔던 충청 지역에서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점을 고려해 볼 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국정 동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살펴봐야 될 게 역시 김문수 후보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세 가지의 어떤 고비를 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득표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이거를 선전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네. 41.15%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 보수층이 결집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41% 예. 정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중도 보수층이나 중도층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숫자가 41.15%라고 평가합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4월 2일에 그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이때 네.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충남 아산에서 시장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39.92%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해당 지역구에 자유통일당 후보도 출마했었는데 0.9%를 얻었거든요. 두 후보의 숫자를 산술적으로 합하면은 40.82%가 됩니다. 예. 즉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올바른 입장 정리를 함으로써 중도 보수와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코어 보수만 최대한 결집하면은 39 내지 40, 41% 정도가 나옵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그 정도의 숫자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국민의힘에 주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영남 자민련 내지는 영남 강원 자민련을 할 것이라면 이대로 가도 되지만 민심의 중앙값에 최대한 근접하고 다시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 정말로 뼈를 깎는 변화와 그런 환골탈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 유권자들의 득표율을 모두 모아보니까 58.74% 정도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영남 쪽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영남 쪽의 성적표, 대구에서는 23.2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북에서 25.52%, 경남이 39.4% 나왔는데 결과 만족
만족하십니까? 뭐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조금 생각은 예. 있습니다. 뭐 30%를 넘기느냐에 좀 주목을 했었고,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과제기는 했죠. 워낙에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불리고 예. 보수 정치의 심장이다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기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TK 지역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 혹은 뭐 이전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 PK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 울산 이런 지역들이 좀 저는 주목이 됐었는데 사실 부산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40%대를 기록을 그렇네요. 했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부산 출신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득표율을 넘었다. 라는 기록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대선 투표일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대구라든지 울산을 찾아서 어떤 지원 사격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네. 대해서. 근데 이것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았던 전력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그 PK 지역에서 어떤 출렁이는 민심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재명 후보의 중도 소구 전략 그리고 샤이보수층을 좀 적극적으로 결집하려는 전략들이 유효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득표율을 PK 지역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예. 아닌가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보수 정당에서 좀 주목했던 지역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유권자의 51% 정도가 몰려 있는 그 수도권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죠. 지난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만 4.83%를 그렇죠. 앞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58% 뒤쳐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에서만 10.41%를 퇴보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뭐 전반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인천에서도 약 13% 정도 뒤쳐졌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14.25% 정도 뒤쳐졌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도 영남 자민련이나 영남 강원 자민련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지금 국민의힘 앞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언컨대 국민의힘은 중원으로 나아가야 되고 추풍령을 넘어서 북상하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민심의 중앙값에 근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심의 중앙값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 것을 예.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고 정말로 앞으로 당의 뼈를 깎는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3번, 4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떤 면에서는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이기도 한데 경기도에서 14%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났다는 점, 이 부분도 짚어볼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 19대 대선 때 사례를 봐도 다음날 굉장히 바쁜 그런 굉장히 모습들이 바쁘죠. 예, 네. 확인이 됐는데 굵직한 일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방금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인으로 결정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예. 사실은 생기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뭐 군 통수권 같은 경우에도 자동 이양을 받는 것이고 뭐 합참의장이 직접 이제 보고를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일정은 뭐 당선증을 받는 것. 그 다음에는 뭐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아마 간단한 취임 선서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바쁘게 오전 오후가 꽉꽉 채워질 걸로 네네. 보이는데 뭐 취임 선서식도 간략하게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중요한 일정이고 현충원 참배 역시도 중요한 일정이고 그 뒤에 이제 1호 업무 지시가 아마 내려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요한 인선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걸 국무총리 예상하시나요? 1호 업무 지시는? 지금 뭐 사실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비상경제 TF를 가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쓰셨던 표현이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사실은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 국가의 키를 잡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선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거고 아마 이 비상경제 TF를 1호 업무 지시로 얘기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지시가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실 참모인사라든지 또 내각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초대 국무총리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정이 되어 있고 또 4선 의원 친명계 핵심으로 불렸는데 일단 이 총리 내정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같이 합을 오랫동안 맞춰왔던 인사들이 바로 기용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사실 이재명 후보와 이 지도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를 이끌음에 있어서 굉장히 합을 오랫동안 맞춰왔고 당내에서 어떤 전략 기획통으로 또 평가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번 12.3 불법 비상계엄을 미리 예측하고 혹은 비판하고 의심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석 이 최고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험이 좀 풍부하시잖아요. 예. 그런 전략 기획통으로서 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김민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비서실장으로 낙점되었다라고 얘기 나오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에서도 전략통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대선과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합을 맞춰봤던 인사들, 특히 전략과 기획에 좀 능한 인사들을 직접 바로 기용을 함으로써 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큰 국정 과제들을 설계하고 운영 방향을 잡는 데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예. 수 있는 인사들로 기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모로 19대 대선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지만은 이낙연 총리를 지명하면서 여야 양쪽으로부터 다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번 김민석 총리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요. 이런 내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면은 또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겠습니다. 논평으로. 그 이전이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무총리로 정말 지명이 된다면은 이제 법질서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 예. 이분이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과거에 추징금 미납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 예. 2024년 1월에 완납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2010년 8월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그 추징금 7억여 원을 완납하는 데까지 그러면 13년 5개월 정도가 걸린 겁니다. 과연 이렇게 본인에 대한 형사 확정 판결에 따른 추징금 납부도 상당 기간 지연하신 분이 일국의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합한가? 여기에 예.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임명 동의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관해서도 당선될 때까지 사법 리스크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라도 법질서를 보다 더 존중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인사가 초대 총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실 내용이라든지 있습니까? 아니 뭐 크게 반박할 내용은 예. 없고요. 추징금 그래서 납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납이 된 거죠,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아니요, 바람직하게 보이기는 태도를 어려울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왜냐하면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완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완납은 됐지만은 그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서민들은 벌금 몇십만 원만 나와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기한을 놓치면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통 국민들의 예. 준법 의식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추징금 납부 기간이 길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 포인트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동의할 대목은 아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이제 어떤 비판 대목을 제기하시게 되면 사실 이게 마치 추징금 납부해야 되는데 혹은 법질서를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혹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국무총리로서 저는 충분하게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질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분이 4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굵직한 어떤 정치 경험들을 해오셨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합을 맞춰온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도부로서 이번 계엄과 탄핵 정국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오셨다라는 평가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처음에 이 계엄을 의심하는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꽤 봉착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자행되고 나서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일종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실 만한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새 대통령이 업무를 개시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4선 의원 아닙니까? 언제 국회의원을 하셨냐면 1996년, 2000년, 그리고 공백기가 길었죠. 2020년, 예. 2024년이죠. 그러면은 3선째 하는 2020년에 추징금 미납 상태에서 공천도 받았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더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긴 하지만은 그거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보수 진영 인사들 선대위에서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네. 내가 구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사실 아직은 이제 굵직한 인선, 그러니까 예. 국무총리라든지 뭐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장관들이라던가 이런 후보군들은 다 하마평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천명해왔던 인사의 원칙이 예.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파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뭐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선대위에서 보수 인사들이 꽤 많이 들어왔고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선거운동 과정도 거쳤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분들을 다 기용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합적인 인사 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포인트가 사실은 그런 통합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대위에 영입됐던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좀 굵직한 역할을 맡게 되실 분들이 네. 계실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이 국정 운영을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도 그런 인선들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인선의 통합 메시지가 과연 담길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국은 이제 여소야대에서 다시 여대 야소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 확실하게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국정 동력의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법부의 협조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의 권력도 가져가지만 또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입법부에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입법부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의 주요한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회 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41%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새벽 시간에 낙선 인사 겸 승복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간략한 문장들 들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민주당 쪽에 질문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야당이 됐다는 거를 지금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김문수 후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야당이 된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은 저희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네네. 탄핵 결정 이후로부터 늘 느끼고 있는 바이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본인의 담백한 언어를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승복 선언을 했고, 예. 또 저 이상 더 이상 보태고 뺄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앞으로의 이제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집중이 될 텐데, 지금 8.27% 차이가 났잖아요. 이 8.27% 차이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난 9번의 대선 중에서 4번째로 큰 차이입니다. 예. 92년, 97년, 2002년, 2012년, 2022년은 이것보다 차이가 더 적었죠. 그런 점에서 적은 차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고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당에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쇄신과 환골탈퇴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렇다면은 민주당, 이제 여당이 되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어떤 건전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근데 사실 이번 그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감히 좀 단언하자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받은 득표율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는 쇄신과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득표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40% 초반까지는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도 못 넘길 거다라는 예측이 뭐 안팎으로 많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골든 크로스라고 계속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골든 크로스는 좀 만무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초반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당권을 둔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그동안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 뭐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어떤 선거를 치르면서 좀 같이 밀착했었던 그런 분들께서도 정말 깔끔하게 패배에 승복하고 물러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40% 초반을 기록했으니 우리에게 이만큼의 지지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그동안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던 내부 인사들을 향해 어떤 총구를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친박의 재반복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은 어떤 친윤과 어떤 이른바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야당이 좀 생산적인 대화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득표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어떤 뭐 탄핵 정국에서 더 싸웠어야 됐다. 라든지 민주당에 맞서서 더 강하게 우리가 투쟁했어야 됐다라는 식의 주장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은 있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께서 아까 초반부부터 사실 자성, 반성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선전했다라는 분위기가 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부터가 이 선거 결과는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출마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나아가서는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오늘 개표 결과가 완료된 이 선거 결과는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서 본인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앞으로 당이 민심의 중앙값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흐름들을 누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지금 이 상황까지 당을 운영해온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은 어제 그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분들은 이제 모두 다 뒤로 물러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많이 분출될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고 짧은 기간에 당 비대위를 맡아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권한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기간이 워낙에 짧았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누가 정말로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힘을 가지고 당의 노선을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져 왔는가에 집중해야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은 당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야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좀 상이한 전망을 주셨고요. 과거의 친박과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은 뭐 그 역사가 또 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한 명 주목을 받는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이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고요. 득표율은 8.7%가 나왔습니다. 이 득표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건은 10%를 넘기느냐 마느냐였겠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면에서도 그렇고 선거비 보전을 절반을 받는 문제에서도 그랬고 현실적으로 10%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였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자릿수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지막 이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그 성폭력적 언행을 그대로 이 토론회 장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그 뒤에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도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발언의 정당성을 계속 강변하거나
검증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정당성만을 강조했지만 그 발언 자체를 토론회장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발빠른 대처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오히려 계속해서 사과는 했지만서도 동시에 본인의 발언이 옳았다라는 주장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책골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대선 투표날로 가면 갈수록 이 양강 구도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지지층도 더 결집되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려던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표 방지 심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선거에서 쉽지 않은 국면에서 토론회에서의 설화도 있다 보니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저는 두 자릿수는 가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그 마지막 토론회를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는 4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은 10%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 반액 보전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간의 표차보다는 크다 보니 당연히 보수층으로부터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세 번째로 박성민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에서 했었던 그 여성 신체 발언 두고두고 이준석 후보의 주온 글씨로 남아서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에 있어서 이번 대선이 일종의 정치적 천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개혁신당의 간판을 달고 지방선거에 도전하려는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직면해야 될 네 번째 어려움이거든요. 이런 사중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끼리까지만 했으면은 그래도 주목을 많이 받았을 텐데 더 가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중고에 처하게 되는 이준석 후보, 범보수의 대안으로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전망에는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도 보면은 성별, 연령별 그 지지 성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20대, 30대 남성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경향은 매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특히 이번 대선에서의 그 토론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는 압도적 비호감을 형성을 했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다시 결합하게 됐을 때는 그 압도적 비호감이 국민의힘에까지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보수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하기에는 좀 그 섣불리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다시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다시 돌아온다면요. 일단 국정 혼란 수습이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극한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양극단에서 이 사회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인사겠죠. 좀 통합적인 인사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자체로 어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통합의 기조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지 못했던 유권자들께서도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야당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를 유의미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사회의 갈등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인사라든지 야당과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 이런 태도가 견지된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갈등에 갈등이 겹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갈등 사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의 87년 체제가 너무나 오래된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실은 유신 이전을 보고 있었던 헌법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은 필요하죠. 사실 87 체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은 31번의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87 체제가 전제했던 정치인들의 절제,
자재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대대적인 교체를 통해서 변혁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갈수록 더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대통령 또는 집권 세력의 자기 희생도 불가피할 겁니다. 네. 여태까지 개헌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대두된 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개헌에 실패했던 것은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에는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를 살펴봤을 때 정말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해서 제7공화국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예.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진정성 있는 개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백악관 쪽의 반응이 나왔는데 한미 동맹은 철통과 같고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에는 반대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쯤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대통령의 임기를 이제 4년으로 단축을 하고 네. 이제 연임제로 바꾸는 그런 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시점을 뭐 언제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는 시점을 정할 거냐 그러니까 총선 때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재평가를 받는 것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뭐 지선과 같이 치르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개헌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짜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헌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좀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야당과도 잘 협조가 돼서 7공화국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제가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권 초반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권 중반 이후부터는 추진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충분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야당과의 대화를 한다면 저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뭐 개헌 과제 말고도 이제 상대 진영에서 바라는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에게 그리고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게 좀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약 44분 전에 임기가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공의 비결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적인 아젠다에 집중하고 그 아젠다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이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감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임기 내내 정말로 이 정신에만 충실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뒤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에서 벗어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문장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엔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에 또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네. 사실 개헌 얘기가 될 때 뭐 대통령의 임기만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연임제냐, 준임제냐, 뭐 4년이냐 이런 걸 두고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외에도 뭐 검찰 개혁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찰, 국방,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 과정 가운데에서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게 뭐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급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으로 절치부심해서 변화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이런 이와 관련된 개헌 논의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초심을 결코 잊지 않고 이번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긴급 뉴스로 타전한 외신들은 새로운 정부의 외교와 대북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입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먼저 이 국방부가 반응을 냈습니다. 피트 누구엔 국방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짧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백악관도 조금 전에 서면 질의에 답을 보냈습니다.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개입 반대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백악관의 공식 성명도 곧 나올 것으로 보여 중국에 대한 경계 입장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 언제쯤 이뤄질 거로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시점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어서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중으로 이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취임 직후보다는 오후 늦게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통화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 간의 첫 통화는 당선 축하와 상견례 성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통상이나 안보 같은 주요 현안을 불쑥 꺼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백악관은 오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선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외신들은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로 몇 달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물결을 타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펼 외교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 간 균형 외교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재편하려는 진보 성향이라며 중국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을 약속했다며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고 보도했습니다. 분열된 사회와 관세 문제, 북핵 위협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런던 특파원 연결해 봅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런던입니다. 네, 유럽 주요국들도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이곳은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조금 전에 유럽연합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의 성명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하 인사와 함께 새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영국 시민들도 한국 대선에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 would hope that it would be a democratic government and that other parties can be a part of that government. So you've got several different parties to hold this government. 네, 유럽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계엄 사태 이후 혼돈의 6개월 끝에 치러진 점에 주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부터 국내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새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와 미국 관세에 긴장한 기업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당면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높은 관세율로 타격을 입은 만큼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동시에 안보를 보장받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된 이 대통령의 인생이 일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가 휘말린 여러 의혹이 사회 분열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데요.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최대 동맹인 미국 그리고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립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알자지라 방송은 북한의 위협과 미중 간 균형 잡기를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다음 달 9일까지 협상할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한국의 저출산과 소득 불평등, 높은 생계비 등 고질적 문제를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제는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증을 수령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리 수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선증을 받기 전이라도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6시 21분부로 대통령 임기는 시작이 됐고요. 당선증은 지금 7시 15분에 수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의 상황이고요. 자, 중앙선관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개시가 됐고요. 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증이 수령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리 수령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증을 대리 수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화면을 저희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당선증을 수령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경쟁 및 인정 문화의 상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전두환 대한이 통일 독립 민주국가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 시각도 조국의 자유와 결의 번영을 위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화하기 위하여 헌법 절차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을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진운의 새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한국입니다. 갖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 극복의 새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같이 열어갑시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어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이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나갑시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레이스 내내 1강 대세론을 이어왔고 큰 이변 없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 11시 40분쯤 당선이 확실시됐고 개표 6시간여 만인 새벽 2시 반쯤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새벽 5시쯤 끝난 개표에선 최종 득표율 49.42%, 1,728만 7,513표를 얻으며 역대 최다 득표 기록과 함께 21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표 종료까지 대부분 선두를 이어가며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득표율로 1,439만 5,639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289만 1000여 표, 득표율로는 8.27%포인트였습니다. 김 후보는 TK와 PK,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끝내 2위로 승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받으며 목표치였던 두 자릿수대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4위로 0.98%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 승부는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와 이재명 정권의 출범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표율이 15%에 달한 시점부터 굳건히 1위 자리를 지켰고요. 이후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최종 당선됐습니다. 개표 시간대별 득표율 추이를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녁 8시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표 작업. 초반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밤 10시쯤 개표율이 5%를 기록할 당시 김 후보의 득표율은 46.35%, 이재명 대통령은 45.6%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20분가량 뒤 개표율 10%에 달했을 때도 격차는 줄었지만 김 후보의 리드가 이어졌습니다. 흐름이 바뀐 건 개표율이 15% 정도였던 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46.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포인트 넘는 차이로 김 후보를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김 후보와의 격차를 벌려나갔고 밤 11시를 전후해 당선이 유력하다는 언론의 예측과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개표율이 40%에 도달한 밤 11시 40분쯤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를 넘어섰고 비슷한 시각 지상파 3사는 당선 확실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도 승리를 직감한 듯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후에도 격차는 유지됐고 개표가 90%를 넘긴 새벽 2시 반쯤 이 대통령은 당선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 가운데 하나는 역대 대선마다 당락을 가른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수도권과 중원의 민심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다는 점입니다. 0.73%포인트 격차로 석패했던 지난 대선과는 달랐던 건데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영합을 벌였던 수도권. 이번에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포인트 가까이 뒤졌던 서울 탈환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에서는 과반 득표율을 얻으며 모두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전직 지사 대결을 벌였던 경기도는 1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 대통령의 넉넉히 표를 몰아주며 승리의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인천은 1%포인트, 경기는 5%포인트가량의 근소차 박빙 우세였던 것과 상반된 결과인 겁니다. 민심의 가늠자 충청권 전역에서 이긴 건 역시 승리를 뒷받침했다는 평가입니다. 3년 전 이 대통령은 충청권에선 세종 한 곳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만족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대전 48.5%, 충남 47.68%, 충북 47.4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 후보를 4에서 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결국 주요 승부처마다 이 대통령을 선택한 셈인데 이번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역대 최대라는 점도 정권 초반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틀을 마련해줬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세 차례 도전 끝에 21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주의와 통합 기조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 능력을 검증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인사에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잘하면 상을, 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 원칙 아래 경쟁을 유도해 성과로 능력을 입증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이런데 민원 많은데 유능한 직원을 보내서 잘하면 승진시켜주는 걸 보여줬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노선도 이 대통령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라며 중국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을 언급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실용과 통합 기조는 당대표 시절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해 18년 만에 연금 개혁에 물꼬를 텄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 그간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친기업 행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선 보수 원로 윤여준 전 장관과 박용진 전 의원 등 진영과 계파를 초월한 인사들을 두루 영입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기 정부 인선도 능력과 충직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자의 첫 덕목은 충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실력이죠. 이 때문에 거대 여당을 발판 삼아 산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팀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면면 역시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초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는 3선 강훈식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직은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4선 김민석 의원이 맡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당 전략통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며 친명계 핵심으로 떠올랐고 지난해 총선 상황실장으로 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재명 연임 대표 체제에선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예언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국민과 세계와 함께 이 역사를 직시하고 기록하고 증언하고 토론하고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실 조직을 총괄하는 건 물론 집권 초 당과의 소통 역할도 해야 하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걸로 전해집니다. 강 의원 역시 당내 전략통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금거리에서 보좌했고 이번 선대위에서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과 여론 대응에 주력했습니다. 남은 열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겸손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자리 모두 전략통을 배치한 건 결국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만큼 신속하게 국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정무수석에는 김병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정용입니다. 어디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업무를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하고 보수 작업을 거쳐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22년 5월 공식 이전한 지 3년여 만에 대통령실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청와대를 선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서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이 도청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보안이 심각해요. 도청 문제나 경호 문제나 좀 심각합니다.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다만 상당 기간 일반에 공개된 탓에 청와대에 바로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보안시설 정비와 내부를 보수하는데 길게는 두세 달가량 소요될 거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활 공간인 관저를 어디로 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 총리공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 거처인 인천 계양사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선례처럼 경호와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을 불러올 수 있어 거처 이전 논의도 서두를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두 자릿수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이는 이보다 적었습니다.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했던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다른 결과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20대 대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최종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 득표율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같았고 윤석열 후보는 겨우 0.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3년 뒤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 지상파 출구조사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12%포인트 이상 앞설 걸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한 자리 차이였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본선거 당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 8만 명 면접조사와 사전투표를 마친 만여 명 전화조사를 합친 결과입니다. 당선인 예측엔 성공했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덜 반영된 셈입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의견 밝히기를 꺼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에서 열세라고 판단한 정당의 지지자들이 의사표현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만 봐도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사람의 격차가 20%포인트 넘게 나는 걸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0%포인트 초반대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자 비율이 30%를 넘어 표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역시 사전투표 비율이 높았던 지난 대선 출구조사는 정확도가 높았던 만큼 추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북 안동 산골에서 5남 4녀 중 5째로 태어난 이재명의 소년기는 혹독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나가야 했을 만큼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고 가혹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기계에 찍혀 굽어버린 왼팔이 상징하는 굴곡진 시절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꿈꾸는 배경이 됐습니다. 벨트에 감겨들어 뭉개져버린 제 손가락을 보고 또 우셨고, 프레스 사고로 비틀어져 버린 제 왼팔을 보고 또 우셨고, 처절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경 야독에 매진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법대에 들어가 만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판검사 대신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하며 성남 지역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왔고 시민운동에 투신하면서 현실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성남시장 후보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주권과 성남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은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고 보수 정권에 맞서 각종 무상복지 정책을 관철하며 주목받는 행정가로 떠올랐습니다. 재선 임기에 드러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게이트는 사이다란 별칭과 함께 전국적 유명세를 타는 계기가 됐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형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2018년 경기지사로 체급을 올린 뒤에도 특유의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행정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누군가는 뜯어먹겠어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장부터 같이 가서 법률에 따라서 진입해서 또 검사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가능한 말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당내 기반 때문에 좀처럼 비주류 딱지를 떼지 못했던 경기지사 이재명은 3년 전 치열한 경선을 뚫고 첫 대권 도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부동산 민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비리 의혹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별의 순간은 검사 출신 정치 신인에게 내줬습니다. 0.73%포인트 차, 역대 가장 박빙인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패배 석 달 만에 국회에 입성해 압도적 득표율로 제1야당 대표가 됐지만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이 수사망에 올랐고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24일간의 단식 끝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 기사 회생했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두 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꼬리표는 끝내 떼지 못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숱한 고비마다 이재명을 지킨 건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였습니다.
비명 행사, 일극 체제라는 비판적 평가에도 기록적인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을 타협이 아닌 척결할 대상으로 여겼던 대통령은 급기야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신속하게 국회로 와주십시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간 이재명은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하며 3년 만에 정권 탈환 선봉에 섰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흉기 테러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이재명은 두 번째 대선을 방탄복, 방탄유리와 함께 치렀습니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지만 적어도 상대를 제거하려는 증오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을 크게 통합한 우두머리. 그렇다고 이긴 사람이 싹 다 가지고 진 쪽은 싹 다 배제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전쟁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념이나 진영은 중요치 않다는 실용주의로 거침없이 외연을 넓혔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냈습니다. 이념이니 진영이니 색깔이니 지역이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습니까? 유능하고 충직한 국민의 도구로서 불법 계엄으로 무너진 민생과 국격, 성장 동력을 회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소년공 시절부터 갈망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이재명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가 이끌겠다는 진짜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주권자의 기대를 채울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존재로 공정하게 취급받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믿어지는 그냥 합리적인 세상, 그냥 상식적인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 손으로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네, 대선 2025 우리의 선택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